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1987년 미국 예일대 교수로 있던 영국 역사학자가 모든 미국민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폴 케네디란 이름의 이 학자는 이에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에는 1500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적 변화와 군사적 충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죠.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부상과 19세기 내내 무기력하게 굴욕을 당한 중국의 몰락을 다룬 책이었는데요. 미국민들 신경을 건드린 것은 이 698쪽짜리 대작 가운데서 출판 기획자들 요청으로 삽입한 38쪽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케네디는 미국에 대한 시사점을 밝혔는데요. 그게 미국이나 미국민 입장에서는 가렵고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강대국의 흥망을 추적하면서 케네디는 강대국들이 부와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방어 정책에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 국가 역할에 너무 빠져들어서 지나친 비용을 쓰고 이건 궁극적으로 강대국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었죠. 이 책 출간 직후에 벌어진 옛 소련의 붕괴나 미국의 냉전 승리로 미국민들은 간신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9.11 사태 이후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이 이 책을 들고 있던 게 드러나서 미국민들이 더 불쾌해하기도 했죠. 미국이나 미국민들 심정과는 무관하게 오늘날 폴 케네디 교수의 주장은 다양하게 변형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강대국의 흥망의 월스트리트 버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월가의 핵심 투자가가 다양한 경제 변수 현상을 가미해서 이 주장을 변형하되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틀로 현재 진행형인 미중 갈등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말하길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치기라고 하네요. 결정을 향해 가는 빠른 속도보다 오늘은 힘을 빼고 여유를 마음껏 느껴보세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AI에 주목했는데 네, 힘을 빼는 게 오히려 어렵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다고 합니다. 컨트롤할 때 힘을 주려다가 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해보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도 힘 빼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공감했습니다. 자, 댓글 볼까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적자 생존은 틀렸다. 진화의 최종 승자는 우월한 사람이 아닌 다정한 사람이었다. 브라이언 헤어, 번에서 우주가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먼저 8118번님. 자기 가축화라는 말이 좀 거북스러운 단어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사회나 가정 등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네.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가축화시키려 하지만 자기가 가축화되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맞는 해주셨네요. 말씀입니다. 이 domestication이라는 단어를 딱히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가축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공격성을 줄이고 사람과 같이 지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폭력을 영어로 할 때 family violence 뭐 이렇게 안 하고 domestic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걸 가축이라고 뭐 표현할 길밖에 없어서 네. 자기 가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같이 어울려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김미경님, 1900년대 초 미국의 어떤 박사가 자신의 아이와 침팬지를 함께 키우다가 침팬지의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난 걸 보고 실험을 중단했죠.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학습을 통해 생존과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해주셨습니다. 초기 학습 능력 또 일부 분야에선 침팬지가 더 나을 수도 있죠. 다만 사람이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나은 건 협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걸 이제 다정하다 혹은 친화력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침팬지는 그 후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건
협력도 가능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네. 무리지어서 뭘 하기도 하고 서로 언어는 없지만 의사소통도 가능한데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늘 하는 협력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공감한 다음에 같이 하는 건 못해요. 네. 그런 점에서 침팬지의 학습 능력은 한계는 분명한 거죠. 그리고 6703번님, 개미는 인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오래 살았는데 인간보다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일 수 있어요. 그들이 이만큼 오래 살아남은 것에 오히려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곽정은님, 동물은 생존에 의해 본능적으로 행동하니까 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진화하면서 살인, 폭력 등 악의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쩔 땐 동물들의 순수함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셨습니다. 개미가 더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치면 바퀴벌레도 그런데. 곽정은 님이 사람들의 살인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른 영장류 뭐 침팬치, 고릴라도 같은 종족을 죽입니다. 영아 살해라는 건 아주 대표적인 네. 건데요. 그 암컷을 빨리 수태시키기 위해서 영아를 죽이는 경우도 나타나죠. 다만 이 대형 유인원 가운데 보노보라는 종, 미니 침팬치라고 불리는 이 보노보는 자기 종족을 결코 죽이지 않아요. 굉장히 다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자가 언뜻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닌가. 사람은 같은 종족을 많이 죽이잖아요. 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제노사이드라 그래서 대량 학살까지 하니까 글쎄 이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죠. 장혜영님, 인간은 친화력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음에도 지금 세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만이 보여 씁쓸합니다. 이러다 모두 다 죽어 하고 외쳤던 오징어 게임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6616번님,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편가르기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주셨네요. 예, 아까 대량 학살을 포함해서 인간이 같은 종족에게 저지르고 있는 이 살해의 원인을 보면 비인간화라고 그 책에서 나옵니다. 인간도 아니야. 어르신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비극을 불러오는 건데 그만큼 편가르기가 사람들 진화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심리였거든요. 내 편이야 아니야에 따라서 내 편이 아닌 쪽을 인간도 아니야 비인간화하는 그게 사실은 같은 종족끼리의 많은 비극을 불러왔던 건데 문제는 그 편가르기가 편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쫓기도 좋은데 이게 심해지고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 결국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인류 진화가 끝이 난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인류 때문일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잎풀기 토크. 네, 별책부록 여름 특집 휴가엔 책이지 정말 마지막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세계 경제를 미리 예측하고 싶으신가요? 글로벌 패권의 역사를 통해 미래 패권을 전망해 보시죠.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오늘 함께 다뤄볼 책입니다. 이 저자가 별책부록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분이시죠. 기억이 나시죠? 네. 레이 달리오라고 주식 투자 공부하며 합시다 특집 당시에 5명의 투자대가 중에 한 명으로 소개를 했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49년생이고 26살 그러니까 1975년에 자기 아파트에 투자 회사를 세워요. 그게 그 이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헤지 펀드입니다. 네. 지금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전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 하나로 꼽히고 탑 5 안에는 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용 규모가 150조 원 정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부자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포브스지 보니까 65위에 올라 있더군요. 65위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인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네. 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경영 활동에선 손을 떼고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는 최고 투자 책임자 CIO로는
여전히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선 사업가나 사상가로 이제 변신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CEO는 안 하고 투자에 대한 조언만 하니까 조금 이제 사상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원칙이라는 책이 전작인데 이것도 그 아주 대작이에요. 투자 활동에서 얻은 영감들을 정리해서 아마 계속 대작들을 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오고 한 게 오늘 읽을 6월에 출간됐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최신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세계사에 대해서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헤지 펀드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미국 혹은 어떤 한 시장만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세계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역사를 공부해야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 강대국 흥망의 패턴이 있다고 본인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가설이나 법칙을 만든 겁니다. 정리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월가의 시선에 따라서 돈, 그러니까 통화나 신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짚어주고 있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주목할 만한 언행을 많이 해서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뭐 연예인들 중에도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의 추종자임을 밝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 최근에 국내에선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모건 스탠리의 신흥시장 담당 부사장이었던 루치르 샤르마라는 사람도 투자자에서 글로벌 투자를 하다가 사상가처럼 변신해서 네. 비슷한 주제의 책을 냈습니다. 국가들의 흥망이라는 책인데 2016년 작인데 이것도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자가 헤지펀드 운영을 하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요. 이걸 경제와 접목을 시켰는데 네. 이러다가 보니까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압도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유롭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분석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자가 그 점을 책에서도 많이 강조하는데요. 왜 쓸데없이 그런 긴 세계사 역사를 공부하느냐. 역사서 같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큰 그림, 구체적으로는 빅 사이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걸 보지 않으면 당황해서 오판이 나온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1982년에 쫄딱 망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가족들 밥값을 걱정할 정도로 망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87년까지 고속 질주할 때였는데 증시가 이 사람은 아마 숏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공매도를 친다든지 해서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자마자 미국 증시는 아주 살아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사에 대한 공부, 흐름에 대한 공부, 빅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헤지펀드 자신의 직원들하고 함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그 도표와 그래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책에 총천연색 네. 도표가 계속 등장하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엄청나게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좀 거기서 읽어내려는 패턴들이 흥미롭죠. 근데 저자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압도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이 책 두께부터 저를 압도시켰거든요. 그리고 경제 용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대부분이 그럴 테니까 너무 그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걸 꼭 다 읽으라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휴가 특집에 선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이 이래서 고맙구나. 존재 의의를 밝히는 네. 선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슬로건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지식 지혜를 얻게 되는 건 독서가 주는 효용이니까 다 공감하실 테고. 그렇죠. 가장 경제적이라는 건 뭘까? 책을 안 사도 됩니다. 네. 제가 읽어서 되새김질해서 와. 설명을 드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사서 끝까지 읽으시려면 1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걸 1시간 동안 요약하는 거니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선정했고요. 서평이라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들도 제가 이렇게 출판 담당 기자들 습관 같은 걸 옆에서 지켜보면 네. 그냥 서문 읽고 목차 읽고 대충 짐작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근데 저는
증거도 배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말 꼼꼼하게 읽거든요. 맞습니다. 줄 쳐가면서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읽고 하기 때문에 편안히 앉아서 보시거나 들으시면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죠. 항상 소장님 책과 제 책을 비교해 보면 소장님 책은요 항상 많이 접혀 있고 뭔가 필기가 되어 있고요. 제 책은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 읽기도 벅차니까요. 아이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모든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도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독서를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부담 그럼요. 가지지 않고 휴가엔 책이지 특집이니까 우리 별책 부록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저한테 거죠. 죄책감 안 느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책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즐기는 과정이고 아마 이 토요일 별책 부록이 없었더라도 제 일의 일부였을 테니까 독서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책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네. 별책 부록이 도와드리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변화하는 세계 질서.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빅사이클. 빅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100년여에 걸친 빅사이클. 그걸 결정하는 것, 즉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건 저자는 구체적으로는 18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8가지를 꼽습니다. 이거의 강대국의 부상과 몰락의 중요한 변수인데 이 변수들의 상황에 따라서 강대국이 이제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 건데 특히 저자는 이 중에서도 그리는 사이클 3가지를 주목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 투자가 가운데도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은 사이클 종류를 막 10개, 20개 주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3개를 주목하면 대개 나라의 운명은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네. 3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느냐, 통화를 막 늘리고 신용을 창출해서 빚을 늘리느냐, 아니면 건전하게 운영하느냐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네. 번째는 나라 안의 내부 질서나 혼란 사이클, 빈부격차나 내부 갈등 같은 게 커지는지 아니면 건전하게 유지되는지 또 하나의 마지막 변수, 중요한 변수가 국제 질서, 외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 있으면 중국이 굴기를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3가지 변수가 마치 춤추듯 운명처럼 엮여 돌아가면서 강대국 흥망성쇠의 사이클이 형성된다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 3가지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평화와 번성기를 누리다 보면 사람들은 향락적 소비를 하게 되고 나라도 아까 폴 케네디가 경찰 국가 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화와 신용 과잉 상태가 된다는 거. 돈을 막 풉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축 통화, 가장 그 당시에 국제 결제에 많이 쓰이던 돈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가치가 유지될 리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사이클, 장기 부채 사이클이라는 거고, 내부 질서와 혼란의 사이클은 빈부격차 같은 게 커지고 자산 가치 차이가 커지면서 돈을 더 벌면 이제 중산층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이런 곳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사이클처럼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외부 질서 혼란의 사이클 3가지인데 핵심은 국내든 국제적이든 분화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게임을 하는데 결국 매우 소수의 사람이 나라 안에서 보자면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자면 한 나라가 이걸 독점해서 오래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커지고 내란이나 혁명으로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새로운 갈등 해소가 돼서 새로운 단계로 다시 접어들게 된 이런 사이클을 그린다는 거예요. 네. 이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3가지 사이클의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장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3가지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건 100년 이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단기적인 사이클도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돈줄을 확 늘렸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후에 9조 달러를 풀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8에서 10년 정도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 중간 단계 사이클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한 25년 정도 이런 것들이 엮여서 돌아가면서 큰 장기 사이클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어떤 그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게임이 어떤 형식으로 나라 안에서든 나라 바깥에서든 펼쳐지느냐에 네. 따라서 이 운명 같은 사이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 부채 사이클로 인한 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말 그대로 장기 부채니까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할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걸까요? 그게 닥쳤을 때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 두면 그런 상황에서 돈과 권력에 대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1929년 대공황을 저 변방의 먼 나라인 조선에서도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거거든요. 네. 아버님이 그때 1919년생이셨는데 풀뿌리를 먹었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생에 다시 그런 100년 만에 장기 사이클을 겪지는 않겠지만 사이클의 어떤 점에 있는지는 알아둬야 되잖아요. 네. 만약 그렇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가 부상하는 단계라면 그 부상에 발맞춰서 사업이라든가 경제 활동을 할 이유들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린 거기에 어떤 점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과정인 거죠. 혹시 그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회복을 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외환 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기 신용 사이클이 네. 10년 만에 온 거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싶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고 있고 갚을 능력이 있을 만큼 장사를 잘하지 못한다는 게 확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때 갑자기 그 일을 당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당황했죠. 나라 전체로는 한 1년 반 만에 외환위기를 수습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타격은 훨씬 오래 갔거든요. 네. 10년 넘게 그때 인생이 꼬여서 자연인 되신 분들도 정말 많은 많잖아요. 분들이 힘들어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어떻게 그 수습해 나갈 수 있지만 개인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외환위기 당시가 그 사이클의 끝 무렵이다. 우리한테 위기는 불가피하다는 걸 알 수만 있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당시는 당황해서 몰랐는데 큰 돈 벌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주가 바닥일 때 부동산 바닥일 때 사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지점에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보상받는데 네. 심지어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니 책에는 저자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역사 분석까지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네. 쓰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역사 공부 중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까 우리 아버님이 기억하는 1929년 대공황 얘기도 했지만 대공황 벌어지고 나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한 게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서 각종 법령들을 내걸거든요. 빨갱이 소리 들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기존의 자본주의적 발상들이 아닌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을 되돌릴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방법은 통화와 신용을 늘린 것. 쉽게 얘기해서 돈을 확 푼 거거든요. 그 전에 대공황이 돈줄을 너무 갑자기 연준이 줄이면서 벌어진 거니까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돈줄을 확 풀거든요. 3차에 걸쳐서 양적 완화하고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또 크게 돈줄을 푸니까 이때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착상을 가지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고 예. 정치적으로는 이걸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로 푸는 게 수순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줄을 많이 풀면 돈이 돈을 버는 형국이 계속되면서 있는 사람들이 더 벌고 빈부격차가 벌어지죠. 네. 그럼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데 내부 갈등이 격화될 때 가장 정치적으로 유행하는 건 뭐냐면 포퓰리즘이에요.
내가 네 편이 돼서 우리 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작살내줄게. 이런 게 참 멋지게 와닿거든요. 네. 실제와 상관없이.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그런 계기였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 역사적 패턴이 반복되는구나 저자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나 지표 분석 작업을 더 진행해서 이런 강대국 역사나 패턴을 연구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그 결과물인 거죠. 네. 또 여기에 중국이라는 외부의 진정한 경쟁국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저자는 미국 내에서 친중파로도 유명합니다. 중국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네.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중국이 미래 강대국이 될 거니까 중국을 배워 그래가지고요. 초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니게 해요. 네. 뭐 짐 로저스도 그랬지만 중국에 경도됐던 사람들이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수도 안 나오는 곳에서 조기 유학을 본의 아니게 아들은 했대요. 네. 그럴 정도로 중국을 아주 심각한 미국의 위협, 미국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는 나라라고 보는 거죠. 이런 표현을 책에서 썼는데 옛 소련은 군사적 경쟁국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경쟁 국가는 아니었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빅사이클상 쇠퇴기 몇 단계라는 표현도 책에는 등장합니다만 이런데 부상하는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경쟁 국가다. 이렇게 저자는 이제 주장하고 있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결정 요인과 주기. 저자는 책에서 주요 통계나 지표를 통해서 강대국 11나라,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네. 500년간을 추적합니다. 중국은 조금 더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는 단순히 이런 사이클을 설명하기에는 중국 나름의 고유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무려 1500년간의 중국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를 추출하는데 아까 더 자세히는 18가지인데 8가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교육, 경쟁력, 혁신 및 기술, 경제 생산량, 이건 GDP 같은 거죠. 세계 무역 점유율, 군사력, 금융 중심지로서의 영향력, 기축 통화 지위. 이런 8가지 변수를 통해서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보고요. 이게 6단계의 흐름으로 빅 사이클을 형성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그 나라가 부상합니다. 그리고 정점에 다다랐다 쇠퇴하는데 이건 간출인 거고요. 다시 기본 질서로 가는 기본적으로는 뭐 3단계 정도인데 더 세분화하면 6단계 정도가 되는 건데 네덜란드, 영국, 미국, 지금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 100년 이상의 큰 흐름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해외 탐험, 또 식민지 개발로 세계 강대국이 됐다가 나중에는 네덜란드, 영국 이쪽은 이제 자본주의라는 걸 발명해내서 이걸 통해서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부와 권력이 이 나라들에 집중이 됐는데 그들조차도 큰 빅사이클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저도 별책부록 3년이다 보니까 풍어는 못 읊어도 저자가 이야기한 이 강대국의 흥망까지는 뭐 새로울 게 별로 없어 보였는데 그렇죠. 이 사이클 중심에 돈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 같았어요. 예. 구체적으로 돈이 강대국의 흥망에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폴 케네디 책의 월스트리트 버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저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네. 책에 폴 케네디를 인용은 좀 했습니다만은 돈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와 신용이 부와 권력 강화에서 가장 큰 변수인데 돈이 많아야 돼요.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저자가 국제적인 엘리트 그룹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돈의 중요성을 모르더라. 통화와 신용의 중요성. 네. 근데 자신은 그 사람들이 아는 어떤 지정학적 요소라든가 정치를 모르니까 두 개를 결합해야 비로소 진정한 강대국의 사이클이 나오겠다. 그러면서 둘을 합친 결과라가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강대국이 있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근데 나중에 쓸 데가 너무 많아져서
빚이 막 늘어요. 네. 통화도 늘고 신용도 늘고 빚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돈을 막 찍어내면서 빚을 국가의 부채화하는 작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채 과잉이 돈을 막 찍어내서 만들어낸 부채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쇠퇴하더라는 겁니다.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30년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살리겠다고 정부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어서 네.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빚이 1년 생산량의 2배가 넘어가니까 GDP 대비 250% 가까이 되니까 빚의 과잉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 이게 쇠퇴로 이어지는 전조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결부된 거죠. 아니 그래도 기축통화를 가진 강대국은 이 문제를 좀 오랫동안 유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발행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미국 내에서 추정치로 얘기하는 게 13조 달러 경을 넘어서는 돈을 네. 발행했는데 달러 가치가 오히려 뛰고 있어요. 달러밖에는 믿을 게 어때요? 이 강대국이고 기축통화국의 권력이죠. 네. 그런데 그마저도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자 주장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신흥 기축통화나 금 같은 것들의 가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힘이 옮아가더라. 네. 돈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1945년 2차 대전 후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승전국 가운데서 주역이었던 미국이 만든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건데 이 사이클의 거의 마지막 단계 1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통화가 늘고 빚이 느는 과정에서 주요 통화가 세 단계로 변화를 한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금 같은 이걸 뭐 하드 커런시 이 경화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은 통화와 금을 연계시킨 것. 71년까지는 미국 달러 1달러당 정해진 온스의 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연계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71년에 미국이 이 금태환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이유도 베트남 전쟁하고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바꿔주기 시작하면 큰일 나겠는데 해서 그 연계를 끊어버리거든요. 이때는 법정 통화라 그래서 종이뿐인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왜 통용되고 가치가 유지되느냐? 그래도 이 약속, 신뢰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면 그 돈의 가치나 신뢰도 떨어지면서 다시 강대국 중심 국가가 바뀌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사이클과 지도자, 역사. 자, 6단계로 다시 세분화하면 새로운 질서, 그 다음에 자원 배분과 관료제도. 그러니까 나라가 세팅되는 그 단계가 있을 테고 드디어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오게 되고 네. 그 다음부터는 부채 과잉의 시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 이렇게 가는 6단계로 가는데 그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지도자의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각각의 단계에 다 통하는 위대한 리더십은 없고 거기에 잘 맞는 리더십을 만난 나라는 부흥하는 거고 뭐 운 나쁘게 개인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리더십이 맞지 않는 리더가 등장한 나라는 쇠퇴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새로운 질서형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권력 통합형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당나라 태종, 로마의 시저, 또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라 세운 엘리트들이 있는데 파운딩 파더스라고 얘기하는 건국의 아버지들, 프랑스 나폴레옹, 독일 비스마르크 제상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가는 권력 통합형 지도자죠. 그러면서도 권력을 공고히 한.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과 관료제도 단계에서는 이런 뭐 카리스마가 본인이 없어도 일을 행정가정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 독일의 전후 아데나워 총리라든가 싱가포르의 리콴유, 우리나라에서 이광효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나라를 세운 국부로 찬사를 받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중국의 덩샤오핑, 반대로
윈스턴 처칠은 전쟁 영웅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마오쩌둥도 혁명과 내전의 시기에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제 평화기로 들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영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는 네. 그 시기에 맞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 초기 번영에 이어서 중간 번영의 시대가 오고 새로운 질서를 넘어서 평화와 번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6단계 중에 평화 번영 시기를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과잉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들도 좀 다릅니다. 이때는 영감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영국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19세기 독일 제국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비전을 주는 사람이었죠. 10년 안에 달에 갑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과잉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더 많은 일을 벌려야 되고 거품들도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잘 훈련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잘못된 예로 뭐 네로 황제라든가 로마를 불태우고 자신의 정원을 꾸미고자 했던 사람 루이 14세 태양왕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세계사까지 쭉 훑어주셨는데 오늘날의 많은 국가 한 50여 개국 이상이 전쟁 혹은 혁명을 치렀습니다. 저희가 전쟁 치르지 않은 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냉전 이후에 지금 30년이 넘고 네, 냉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거의 70년 동안 전쟁을 안 치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나 뭐 혁명, 내전 이런 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긴 세계사를 보면 이 사람처럼 혁명과 내전은 불가피했다. 늘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연구를 해보니까 심각한 빈부격차와 정부의 재정 파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더라. 그러니까 사실 중국 역사만 보더라도 나라가 바뀔 때, 역성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 재정 파탄이 일어나거든요.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내부 갈등이 아주 극적으로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평민 계층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돈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나라나 지역을 빠져나가서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고 그 특성들이 이 쇠락기, 쇠퇴기에는 몇 가지 있는데 향락적 소비, 관료주의,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아까 말씀드린 계급투쟁. 재미있는 건 언론이 진실 외면하는 것도 한 징후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준법 정신 후퇴, 원초적 투쟁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내전과 혁명의 단계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수를 위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넓게 공유되면 이 단계로 가는 거죠. 내전과 혁명의 단계로. 성공 실패 여부에 대해서도 아주 단순한 법칙이 적용된다. 어떤 건 나라로 발전하고 어떤 건 그냥 실패한 혁명이나 내전으로 끝나느냐.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느냐. 중국에서도 이 여러 가지 도적대들이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나라로 가진 못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켜준 경우는 나라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걸 안 겪으려면 적어도 이런 사이클을 길게 가지고 하려면 끊임없이 그 나라나 사회가 개혁을 통해서 상황에 잘 적응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 중국. 네, 1500년 이후에 강대국의 변화를 보여주죠. 그 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저자 네. 얘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결국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비슷했다. 1600년대 초반에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최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이 당시 길더화라는 이 나라 통화가
최초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요.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결제액의 40%를 길드화로 하거나 혹은 길드화 약속 어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제 저자는 자본주의 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자본주의 제도의 최초가 들어간 건 다 네덜란드 겁니다.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 인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냈고요. 또 암스테르담 은행이 최초의 중앙은행이라는 분류를 얻게 되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의 발명가들은 영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였던 거죠. 그걸 통해서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가 이제 쇠퇴하느냐? 이것도 패턴이 있는데 네. 이제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제국이 식민지가 곳곳에 있는데 식민지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과잉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내전을 겪게 되면서 쇠퇴와 외부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영국과 전쟁을 네 차례나 크게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력이 점차 쇠퇴하게 돼서 강대국의 지위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덜란드는 쇠퇴를 하게 되면서 19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전반은 영국의 전성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 그 표현의 원조는 네덜란드였어요. 네. 혹은 뭐 스페인도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다 썼던 표현인데 영국은 특히 쓸만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2.5%밖에 안 됐는데 세계 총 소득은 이 시기에 30% 이상. 그리고 세계 인구의 25% 자기들의 10배를 지배한 거죠.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가 돼서 국제결제 60%, 아까 길더화는 40%더 늘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강해졌나를 저자는 1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폭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권력을 이양할 수 있고 혹은 지배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점에서 프랑스가 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영국은 기축통화가 되면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본력을 가지고 여러 이 유럽 내에 있는 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근본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갈라놓은 원인이 된 거죠.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은 섬나라이기도 해서 위대한 고립과 제국의 세기라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부채 과잉이 되기 전까지는 섬나라 안에 갇혀 있으니까 대외 혹은 방어 전략으로 엄청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재정을 중심으로 오히려 필요한 국가에 돈을 대주거나 전쟁을 조종하면서 상당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역시 경쟁력이 저하면서 불평등과 갈등이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강대국들이 부상합니다. 미국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독일 이런 데가 이 제2 산업혁명의 혜택을 입으면서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영국의 몰락을 재촉하게 되는 거죠. 네.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 미국은 2차 산업혁명 덕에 자본시장이 커졌고 특히나 뉴욕이 크게 부상한 그렇죠. 계기가 있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후발 공업국들의 부상을 불러왔는데 특히 미국의 부상이 대단했죠. 네. 그래서 이 시기를 도금 시대 혹은 주역들이 우리로 치면 재벌 오너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도둑남작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강도남작, 도둑남작. 로버 베아론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가 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1차 세계대전은 살짝 발만 담갔다면 2차 세계대전 적극적으로 참전해서 주요 승전국이 되면서 그야말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과 버터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군사력도 증강하고 버터 정책,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민생도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여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70년대까지 순항하다가 70년대부터 좀 인플레이션 요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낮은 성장률로 충격을 받게 되고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부채 과잉이 일어나죠. 다만 미국은 이대로 몰락해 가느냐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디지털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세계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만간 몰락할 거라고 저자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패턴에 따르면 지금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 6단계 가운데서 5단계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 네. 부채 과잉도 현실화됐고 통화 신용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도 현실화됐고 퍼퓰리즘과 극단주의들이 지금 인기를 얻어가는 것도 몰락 직전 단계, 혁명과 내전 직전 단계까지 온 게 아니냐 저자가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또 앞서서 소장님께서 저자가 친중국, 중국통으로 유명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국 입장을 좀 비교적 이해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84년에 이분이 처음 중국을 방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 수교가 92년이니까 그 훨씬 전이죠. 네. 그 다음부터 중국의 주요 지도자급 인사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되게 중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경향성인데 워낙 거대한 국가니까 잠재력에 대해서 경도될 때가 많아요. 네. 중국은 다 이길 거야. 뭐 이런 식의 차이나 모델을 신봉하게 되는데 저자도 약간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국을 이해하자고 보는 게 우리랑 사고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무장했다면 거기는 국가 자본주의 혹은 관리 자본주의라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질서와 혼란의 시기를 1500년 동안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질서와 통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때 왜 이 비폭력 투쟁 학생들을 그렇게 밀어붙여서 죽였느냐? 질서와 혼란 사이에서 질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저자가 걱정하는 게 대만입니다. 네. 대만 문제는 중국에서는 주권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미 71년에 중국에 갈 때 닉슨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대만도 중국의 일부라는 걸 묵인한다는 합의를 한 마당에 지금 와서 대만 독립을 자꾸 부추기고 있으니까 대만으로부터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향후 10년의 사이클. 그러니까 단기 부채, 통화, 경제 사이클, 경기 변동, 내부 정치 사이클, 그러니까 국제 사이클 중에는 미중 간 갈등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이 투자자인 만큼 저자는 모든 걸 숫자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한 2020년 4월이 새로운 단기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통화 부양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이 단기 사이클은 언제 경기 침체의 도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건 장기, 빅 사이클이죠. 네. 네. 아니 요즘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전문가마다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 침체가 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단기 사이클의 끝, 경기 침체가 오는 걸 그러니까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이 최악이었을 때 시작된 걸로 보면 4년이 지난 2025년경 뭐 한두 해 오차는 있을 거라고 저자도 네. 얘기하는데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학자 최근 통계를 보면 75%가 내년 2023년 중반기에 온다 그러거든요. 저자는 조금 더 늦게 온다고 보는데 참고로 저는 네.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지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 연착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돈으로 문제를 풀어왔는데 거기 익숙해져서 돈줄을 더 이상 조이지 않으면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사이클이나 주기를 중시하는 저자 입장에서는 2025년 조금 이르면 2024년이면 단기 사이클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장기 사이클은 이제 중국의 부상이죠. 네. 중국의 부상. 중국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3단계로 막 올라서고 있고 미국은 5단계
단계에 완전히 진입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불가피한데 아까 얘기한 대만 같은 너무 극적인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중 간에 떠오르는 그 강대국과 기성 강대국 간의 갈등, 뭐 예정된 전쟁이라는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숫자로 또 표현을 해요. 이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나타날 확률은 35%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사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그래?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누가 일어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나 일어났듯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35%라고 저자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사계명이라는 걸 저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늘 생각해라. 최악의 시나리오. 이건 우리가 부의 추월 차선할 때도 얘기했죠. 네. 저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라. 무슨 얘기냐면 최악의 상황에 대한 생존법을 찾으라는 건데요. 82년에 저자가 후회한 게 그거예요. 내가 투자한 게 숏 포지션으로 미국 경제나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 봤는데 급등했기 때문에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왜 급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 안 했지? 네. 그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약간의 대비를 해뒀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걸 이제 하고 후회하고 세 번째가 이제 분산하라. 조금 분산하면 최악의 경우 한쪽에서 무너져도 다른 쪽으로 살 수 있으니까 현재보다도 미래에 더 주목하라. 그리고 가능한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라. 이 부분은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네. 책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네.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겁니다. 책만 읽어서는 현장 상황이나 흐름, 분위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자도 사계명 중에 마지막으로 가능한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라. 이 얘기를 계속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많이 없다면 별책 부록을 듣거나 우리 본방송을 사수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근데 않으실까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인가요?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또 보다 명확히 가장 궁금한 것은 예.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준 언제까지 이어질지일 텐데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단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책에서 이 부분보다는 장기 사이클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사이클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인플레이션이 벌어졌고 네. 이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러나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한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금리를 낮추자는 얘기를 할 테고요. 바로 이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자산시장이니까 금리가 오르는 오랫동안 신통치는 않겠지만 네. 반등의 계기를 찾을 거고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자산시장 증시에도 좋은 영향들이 나타나겠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게 변화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변화 안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어서 마치 들락날락하는 밀물과 썰물처럼 인력으로 변화시키거나 저항하기 어렵다. 저는 이 책 읽는 내내 네. 우리나라는 물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은 아니지만 강소국 정도는 되거든요. 어떤 단계일까가 늘 궁금했거든요. 네. 뭐 숫자를 가지고 해보진 않았지만 제 감으로는 우리도 부채 과잉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3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네. 중간 번영 단계를. 그러고 보면 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커지고 있잖아요. 빈부격차를 그렇죠. 중심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고 자기 개혁을 통해서 사이클을 좀 늘려야 되는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대중가요 뭐 가사 다 알고 리듬 멜로디 다 알아야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독서의 한 형태로 또 이런 책이 있다 요약해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성공예감 별책 부록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인생의 아름다운 끝을 위해 눈부신 사회적 성공을 뒤로하고 숲속으로 17년간 수행을 떠났던 저자의 여정을 따라보는 시간입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사회는 자연인 열풍을 앓고 있는데 그 TV에 나오는 자연인보다 더 멋진 자연인이 되는 길은 없을까 늘 궁금했는데 이 책이 어쩌면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